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 배우기 전에 김소월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920년대 시인이고요. 1920년대. 그리고 20년대 어느 시대였죠? 일제강점기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에는 막 일제강점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저항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네, 김소월의 시에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러면 이거 말고 김소월의 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일단 원래는 여성적 어조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여성적 어조를 사용한다고 하기 조금 어려워요. 보통 여성적 어조면 존댓말을 사용하거든요. 경어체를 사용하는데 이 시에서는 그냥 뭐 반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적이라고 하기 좀 어렵고, 애상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애상적 정서. 애상적이라는 게 뭐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슬픈 정서. 네, 그리고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 정한이란 그냥 한이에요. 이별의 한. 그래서 민족적인 정신, 그죠? 우리 정서, 우리 민족의 한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는 누가 죽었을 때 부른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별의 정한이라는 건 여기서 사별, 그죠? 죽음에 대한, 그죠? 이별, 이런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할 수 있냐면, 삼음보의 율격을 사용해요. 삼음보의 율격. 그리고 이 삼음보는 세 번으로 끊어야 돼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렇게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이렇게 삼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라는 거 말고 또 7, 5조의 음수율. 네, 음보라고 하면 삼음보고요. 음수율이라는 거는 글자 수로 운율을 맞추는 걸 음수율이라고 하거든요.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이런 식으로 운율을 맞추고 있어요. 자, 보시면요. 산산이 부서진, 여기 보면 여기 6글자잖아요. 그쵸? 이거 4글자죠. 6, 4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7, 5로 보는 거예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게 몇이에요? 7이죠. 그쵸? 네, 4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인데 심중에 남아있는 몇이에요? 7이죠. 말 한마디는 5죠. 그쵸? 네, 이렇게 끝끝내 마저 하지 7이죠. 못하였구나 5예요. 그래 이렇게 글자 수를 7글자, 5글자 이렇게 맞춰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삼음보의 율격 7호조의 음수율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랑 같이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전통적이고 민요적 율격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민요들 있잖아요. 특히 아리랑 계통의 그런 노래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삼음보 율격으로 돼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그죠? 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삼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이고 민요적 율격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김소월 시의 특징이에요. 근데 요게 다 이 시에 나타납니다. 네, 슬프고요. 그리고 이별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삼음보 7호조의 율격이 나타난다. 됐죠? 네, 그러면 한번 요 시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초혼, 제목의 초혼이라는 게 뭐냐면요.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옛날에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임금이 죽으면 내시 같은 사람이 그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천 같은 거 막 하얀 천 흔들리면서 막 누구 이름 막 부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나요? 네, 저는 본 적 있는데, 네, 그거를 우리는 초혼 의식이라고도 하고요. 초혼 의식 또는 고복 의식이라고도 해요. 고복 의식. 네,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어떤 죽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르는 행위에서 유래된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3번을 불러요. 그 3번을 부르는 행위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재생을 기원하는 마음과, 자, 다시 이 초혼의식이나 고복의식에는 그 죽은 사람의 재생을 기원한다. 네, 재생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다시 살아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죠? 드리는, 네,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혼의식, 고복의식, 이것은 재생을 기원하고, 그리고 결국 그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준다. 됐죠? 그래서 이 초혼의식, 고복의식 이것도요, 되게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됐죠?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초혼.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이렇게 사문보라 그랬죠?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자, 이거 사문보 율경 말고.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자, 근데 이름에는요,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러도 주인이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나타내죠. 그죠? 그럼 이건 의미는 그렇지만 표현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름에는 다 주인이 있어요. 근데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라고 한 거는 역설법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됐죠? 역설법. 문제는 모순형용을 사용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모순형용. 됐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름이요 하고 여기 느낌표 보이시죠? 그죠? 이 느낌표들 이런 거는 다 영탄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돈호법을 사용하고 있다. 돈호법이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표현법이에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탄법, 돈호법을 사용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에 영탄적 어조를 사용했다. 또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탄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 감정은 절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표출하는 걸까요? 감정은 표출하는 겁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에 격정적 어조를 사용해요. 격정적 어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그럼 심중에 남아있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 죽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 그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 내가 그 사랑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구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쵸? 나 진작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럼 이거는 후회의 정서거든요. 후회. 근데 이 후회의 정서를 조금 유식하게 문제에서는 회한의 정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후회의 정서 또는 회한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됐죠?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회한의 정서가 나타나요. 그리고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죠. 그죠? 안타까움. 미련 이런 거.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영탄적이죠. 그죠? 네, 계속 격정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자, 그러면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는 거는 시간의 흐름 또는 시간의 경과를 드러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져요.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강적 이미지. 이 하강적 이미지를 나타내면 뭐가 좋은데요? 시에서. 네, 뭔가 더 애상적인 슬픔을, 애상적인 그런 정서를 고조심화시킬 수 있어요. 네, 슬프잖아요. 해가 지니까, 그죠?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여기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슴이 왜 울어요? 누가 슬퍼요, 지금? 내가 슬프잖아요. 님이 죽어서 내가 슬픈데 사슴의 무리가 슬피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나의 감정을 사슴들에게 뭐 했다? 이입했다. 그래서 여기서 감정이입을 사용하고 있다. 감정이입. 아니면 뭐 자연물의 감정을 투영했다. 됐죠? 아니면 뭐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했다. 됐죠? 그죠? 감정을 투영한 객관적 상관물.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네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란 건 뭐냐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냥 슬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자연물이나 사물을 통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아무튼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됐죠? 떨어져 나가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그러면 떨어져 나가앉은 산은 일단 뭐를 의미하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여기 땅이 있죠. 땅이 이승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늘 있잖아요. 하늘은 저승이에요. 이거 저승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산이잖아요. 산. 그쵸? 근데 이 산에 내가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떨어져 나가앉은 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땅과 하늘의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화자의 고립감, 네, 그리고 뭐 좌절감,
그죠? 이런 걸 나타내는 뭐 공간적 표현, 공간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나 졸라 슬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정은 아까 표출한다, 절제한다, 감정 표출한다. 됐죠? 어떻게 표출한다? 엄청 격정적으로, 그죠? 격렬하게 격정적으로 표출한다. 됐죠?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게 지금 님의 죽음을 소재로 한 시잖아요. 이게 그죠? 대상과의 이별, 특히 이별 중에서도 죽음 때문에 이별한 것, 사별로 인한 슬픔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별로 인한 슬픔을 나타내는 시에서는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진짜 중요해요.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상이 죽었어요. 그럼 난 살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근데 보세요. 부르는 소리가 비껴간대요. 비껴간다는 건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삶과 죽음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승과 저승이 어떻게 돼 있다? 거리감 엄청 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 그럼 이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 단절감을 가지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제 죽어서 얘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슬픔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승과 저승이 단절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얘랑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좌절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거는 삶과 죽음의 단절, 또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 그래서 화자의 좌절감을 부각한다. 됐죠? 그죠?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자, 우리 그 옛날에 막 이야기 중에서 뭐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는 망부석이라고 합니다. 망부석 설화 또는 망부석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 망부석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망부석 모티프는 기다리다가 돌이 되는 건데, 그럼 이 돌은 뭐냐? 이거는 슬픔과 한과 그리움의 응결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응결체. 네, 그래서 이 돌은 슬픔과 한과 그리움의 응결체. 됐죠? 그래서 망부석 모티프를 활용한다. 네. 그다음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그죠? 나의 어떤 슬픔과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는 사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그러면 김소월의 초혼, 이거는 고복의식과 관련 있는 거라 그랬어요.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다 사문부의 율격을 사용하고, 아까 7,5조라 그랬죠. 7,5조의 율격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름이요. 이거 영탄법을 사용한다도 괜찮고, 영탄적 어조를 사용했다, 또는 돈호법을 사용했다. 다 좋습니다. 네, 그거는 다 감정을 표출한 표현법이다. 됐죠? 근데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어에서는 역설법이 나올 수 있다. 모순형용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자, 그럼 심중에 남아있는 말이 뭐라 그랬죠? 사랑한다는 말이었죠.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다. 그래서 후회, 그래서 회한의 정서, 그래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또 미련의 정서가 나타난다.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그 다음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자, 이건 뭐라 그랬죠?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 또는 하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는 밑으로 내려가는 이미지고, 얘는 당연히 슬픈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애상적인 정서를 고조심화한다라고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은 첫 번째 이승과 저승의 경계. 됐죠? 그 다음에 화자의 고립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공간. 됐죠?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네,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하늘은 이승이고 땅은 아니지. 하늘은 저승이고, 그죠? 땅은 이승이고, 그래서 이건 저승과 이승의 거리감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좌절감과 관련이 있다. 다음에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돌은 아까 망부석 모티프라 그랬죠? 모티프, 그죠? 모티프라고 했고요. 그 망부석 모티프는요, 혹시
그 신라 시대 때 박재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박재상? 이 박재상의 아내가 그 뭐지? 그 일본의 박재상이 그 왕의 동생인가를 구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 박재상을 기다리다가 뭐 어디 무슨 바위 위에서 이렇게 절벽 같은 데서 기다리다가 뭐 돌이 되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박재상 설화와 관련 있고요. 박재상의 아내와 관련 있고, 그리고 이 박재상의 아내가 어떤 그 낭떠러지 같은 데서 벼랑에서 서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벼랑 이름이 치술령이라고 해요. 치술령. 근데 이 치술령에서 부른 노래다 해가지고 치술령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재상설화 치술령곡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거 다 전통적인, 그죠?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돌이 되어도, 돌은 슬픔과 한의 은결체, 됐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계속 뭐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반복, 됐죠? 그래서 감정은 절제하지 않고 막 표출하고 있다. 와, 대단하네요, 그죠? 네, 쓸 게 엄청 많네요. 그 다음에 자, 정리합시다. 자, 일단 주제는 사별로 인한, 그죠? 사별로 인한 뭐 그리움과 슬픔을 나타낸다, 그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사별, 뭐 누가 죽었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삶과 죽음의 관계, 삶과 죽음의 관계, 또는 이승과 저승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단절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단절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네, 일단 그런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인식, 요거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정서를, 그러니까 감정을 절제했느냐 아니면 표출했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김소월의 그 초원에서는 삶과 죽음과 이승과 저승은 단절되어 있고요. 감정은 절제 안 하고요. 표출하고 있다. 됐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별로 인한 시들이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누군가 이별했을 때 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슬픈 상황에서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제목 좀 얘기해 볼까요? 누가 있죠? 누구야? 정지용. 이 제일 유명한 게 정지용의 유리창, 아들이 죽었어요. 폐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창이라는 그 시에서는 지금 이 유리창이 이 안과 밖을 단절하면서 또 유리니까 이건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연결하고 단절하는 이중적인 의미로 어떤 유리창이라는 소재가 쓰였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김광균의 생각이 안 나요. 은수저. 네, 은수저. 뭐냐면 아기가 있었는데 그 저녁 밥상에 아기는 없고 은수저만 한 쌍 있는 거예요. 은수저.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들의 죽음. 그래서 자식의 죽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 미리 생각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네, 또 뭐가 있냐면 눈물. 김현승이라는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눈물. 네, 요 시도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이 시는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눈물이라는 시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은. 그럼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든 건 아들의 죽음을 나타내겠죠. 그죠? 근데 열매를 맺게 해줬대.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성숙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거는 슬픔을 절제할 거야, 표출할까요? 내가 열매를 맺었대잖아.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했대잖아. 그래서 이거는 감정을 절제하고, 그죠? 내 슬픔을 승화한 거야, 종교적으로. 네, 그런 시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많이 나오는 시가 서정주의 귀촉도라는 시가 있어요. 귀촉도. 이거 이제 이 초원이랑 진짜 비교가 많이 되는 시예요. 왜냐면 이 서정주의 귀촉도도 삼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삼음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산만리,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서정주의 기촉도도 삼음보의 전통적이고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고, 그리고 님과의 어떤 사별을 소재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 그리고 감정도 표출되어 있어요. 근데 요런 거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 이런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향가 중에 제망매가라고 있죠. 제망매가. 그죠? 여동생이 죽은, 그래서 여동생의 어떤 죽음을
추모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런 제망매가라는 그 시에서 또 이승과 저승이 연결돼 있어요. 내가 나중에 돌을 닦아서 너를 만날 거를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망매가라는 시에서도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감정은 처음에는 슬퍼하지만, 앞부분엔 슬퍼하지만 나중에 종교적으로 승화해서 재회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초혼에서는 어때요? 승화해요? 못해요? 못해요. 완전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픔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시들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 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사별로 인한 슬픔, 그림과 슬픔, 이 주제 하나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이런 거를, 네, 이런 거 봐두시면 아마 다 피와 살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주제는 그렇고요. 되게 아까 전에 슬프다 그랬죠? 애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애상적이고 어떤 민족적인 정서인 한의 정서, 그죠? 한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네, 그리고 영탄법, 그죠? 영탄 엄청 많아요. 그죠? 반복. 그리고 또 감정이입이 있었죠. 감정이입. 그죠? 감정이입. 뭐에다가? 사슴의 물이 또 슬피 온다. 됐죠? 그리고 뭐 격정적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7호조. 그죠? 7호조의 음수율. 그리고 삼음보의 율격. 삼음보의 율격. 네, 그래서 이건 전통적이고 민요적인 율격, 그죠? 민요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 아까 뭐 망부석 모티프라든지 망부석 설화, 망부석 모티프를 차용했다. 이런 거. 아이고, 어떻게 쓰죠? 그죠? 차용했다. 그리고 차용. 그리고 초혼이라는, 그죠? 그런 어떤 장례 절차인, 그죠? 전통적인 장례 절차인 고복의식, 그죠? 고복의식 또는 초혼의식, 이런 것을 활용했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시, 그죠?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왜? 감정을 막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표현상의 특징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김소월의 요 시에 대한 설명보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다른 시들. 됐죠? 다른 시들과 비교하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온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